23년 경제전망서 책이 나왔을 때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 긴축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당분간 23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이미 지난 한 10월 정도에 22년 10월 정도에 23년 경제전망서 책이 나왔을 때 와이스트리트 출연해서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약 한 5개월 정도 앞서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당분간 23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3개 정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준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 연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고 심지어 24년 1분기까지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IMF나 월드뱅크가 실제 OECD도 마찬가지. 자, 왜 이렇게 보느냐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 입문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가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물이 반잔 남아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물이 반 남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이 반밖에 없다. 반밖에 안 남았다. 저는 반이나 남았다. 근데 현상은 어때요? 똑같죠? 여기 물이 남아있는 양은 똑같아요. 다만 남아있는 물의 양을 놓고 인지하는 게 다른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 6월에 9.1%를 찍었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지금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 많이 잡혔다. 물가 다 잡혔다. 이 정도면 다른 말로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조금 더 나아가면 곧 금리 인하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5.0%까지 떨어진 건 똑같지만 저는 이 떨어진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5.0%에서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2%로 떨어지려면 아직도 23년 내내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목표 물가에 안 왔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나름 5.0%까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주요 부문별 기여도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매월 이걸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식료품 물가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부가 에너지 물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걸 우리는 근원 물가라고 해요. 근원 물가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느냐.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 잡혔어요. 22년 6월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원 물가가 안 잡혔어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물가가 나름 잡히는 것 중에 크게 기여한 게 6.0에서 5.0으로 떨어진 데 기여한 게 바로 에너지 물가예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22년 4월 물가 상승률은 23년 4월 물가 상승률은 22년 4월 물가 상승률과 물가와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22년 4, 5, 6월 달 이때의 국제 유가 기억하시죠? 100달러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여러 에너지 물가랑 23년 에너지 물가랑 비교하면 에너지 물가의 기여는요 마이너스 기여예요. 엄청나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거예요. 근원 물가는 제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5.0까지 떨어진 거에 주목하고 연준은 혹은 주요 기관 혹은 연준 위원들은 아직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멀었다에 주목하는 거고, 또 시장은 물가 상승률 실적치에 주목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런 물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 같은 현상을 놓고 본인들이 뭐 죄송하지만 보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IB 뱅크들 입장이 뭘까요? 빨리 자 이제 금리는 이슈가 아니야. 금리 다 잡혔어. 금리는 이제 물가 다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없어. 곧 금리 인하해. 라고 해야 시장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주식 투자 투입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B뱅크들은 그런 것을 더 유도하는 모습인 거고 시장은 그걸 믿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연준은 그렇지 않아요. 자, 다만 저는 뭐 22년에는 이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금 23년 중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다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그렇게 설마 헛된 기대일지라도 시장이 헛된 기대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헛된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은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그런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되나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필요한 거죠. 둘 다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가를 놓고 말씀드릴 때 22년 10월쯤부터 23년은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이 경기 침체는 굉장히 특히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 경제 입문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조하겠다면 경기 침체 온다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는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른데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랑 같은 거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지금 이 순간만 썼고 아마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앞에도 뒤에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세요.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작년에도 내내 말씀드렸던 게 22년 10월이 저점이다. 주식시장은 저점이다. 23년은 22년 10월보단 낫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선행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도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을 주가 침체 온다고 받아들이세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드려도 그 언어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의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말 그대로 경제 itself죠. 경제 그 자체에 대한 공부. 그것의 필요성을 뭐 이 이야기하면서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제가 작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는 없다. 22년,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하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제가 할 수도 있다. 그 근거가 형성이 되면 그렇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은 들었었죠. 지난 3월에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렇게 불거지진 않았죠. 그게 확산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진다. 그러면 물가 잡는 일을 뒤로 미루고 일단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 시스템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냥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월 1년에 8번 있는 정례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B컷의 금리 인하를 해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를 금리 인하해요.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그랬어요. 미국도 한국도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23년 경제를 봤을 때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규명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용인할 만큼의, 수용할 만큼의 나름 괜찮은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어찌어찌 해서 만약에 물가가 빨리 잡힌다.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게 정말 빨리 물가 상승률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 물가는 확실히 안정화됐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리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뒤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또 정상화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해서, 왜냐면 2020년 팬데믹 위기도 이것도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다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적 리스크인 거죠. 그런 경제 위기가 닥쳤거나 뭐 전쟁이 멈추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발생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거나 뭐 미중 간의 뭐 군사적인 격돌까지 벌어지거나 그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어떤 일이 어쨌든 발생해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목표하는 2%에 부합하게 충분히 왔구나라고 수긍하게 올 경우라면 당연히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표에 해당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 할 거죠. 그러나 지금의 시나리오로 보면, 지금 23년 경제를 들여다보면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으로까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3년 연내. 특히 말이죠. 잘하면 10월, 11월, 빠르면 요 정도의 목표하는 물가에 가깝게도 올 수 있어요. 2%대 중후반까지 올 수도 있어요.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PC를 기준으로 했을 땐 그래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혹은 연준 의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물가 다 잡혔네? 당장 금리 인하해야지?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정말 확실히 물가 잡혔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정말 확실히 물가 잡혔다라는 사인을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할까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파월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좀 겨냥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때쯤 되면 이제 여름 7, 8월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어지간히 잡힐 거예요. 뭐 3%에 가깝게 PC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논의가 시작될 수 있냐면 학제 간에 과연 우리 미국 경제에 2% 물가가 어울려? 왜냐면 물가 목표치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뭐 너무나 높은 물가도 아니고 가혹하게, 그리고 또 경제에 너무나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막 1, 2%까지 유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목표 물가를 3%로 조정하는 게 어떻느냐, 2.5%로 조정하는 게 어떻느냐 라는 학제적 논의가 먼저 시작될 거예요. 그게 보통 잭슨홀 미팅 때 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제적 논의가 시작되면 만약에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를 2.5나 3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한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보고서가 발간된다거나 연준에서 그때 비로소 금리 인하의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토록 파월이 2% 고리라고 외쳤는데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해 왔는데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안 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파월 입장에선 절대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과연 어울리는 물가인가? 이게 뭐냐면 물가 2%로 내리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 그냥 2.5%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경제에 가장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3% 목표 물가로 잡자라는 논의를 만약에 한다면 3%를 뉴노멀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예요. 미국 경제에 어울리는 물가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라면 조금 수순을 거쳐서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죠. 네, 뭐 이 얘기는 제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건이 형성된다면 뭐 금리 인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다. 이 말씀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6개월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대로 똑같이. 작년에도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에는 그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은 하겠으나 그 반등세가 매우 뚜렷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2,500, 600선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이 생각의 골자는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어떤 주안점, 포커스는 경기에 있어요. 경기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진다, 경기가 둔화된다,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얘기는 간단한 말로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쪼그라든다기보다는 GDP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된다죠. 그죠? GDP 증가율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GDP는 결국 총 부가가치 합이니까 이 GDP를 구성하는 각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의 합이 쪼그라든다는 표현인 거죠.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까요? 좋지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나 투심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뭐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 밑으로 떨어지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실적이 둔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요. 근데 실적이 둔화되지만 이게 저점 아니겠는가 하는 투심이 작동하면서 그래도 이제 주가가 반영은 되죠. 그러나 어쨌든 실적이 연거푸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3분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재고가 지금 정점 찍고 좀 해소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경기 침체의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더 실제 실적치로 나타날 때마다 투심이 작동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 돈이 드라마틱하게 유입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2020년, 21년의 대세상승장과는 많이 시장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